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는 않고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 어떡하지 너? 이런 느낌이다. 아, 이재명도 어떡하지? 이런 겁니까? 예, 그렇죠. 거기 예. 앉아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하기는 저는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네. 예,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어떡하지 너?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강하다. 진짜 서울시장이 진짜 강하다. 또 의외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소스를 너무 쓴 거 아닌가. 이게 첫 규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좋게 표현하면 인지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내정지가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게 싸게 팔 이유가 있었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호가도 안 떨어지는 거고, 근데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집값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니까 또 하나 둘씩 매수하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수요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늦게 또 따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아, 거래량이 늘고 있군요. 예, 그렇죠. 거래량이 이제 이런 거지. 거래량이 지금 적은 게 아니야. 절대로 적은 게 아니야. 6월 달이 많았던 거죠. 6월 달이 12,000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었고, 그때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제를 내는 게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게 천천히 오래 올라라 이런 느낌이잖아.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 좀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 급한 불은 상승폭을 조금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제 그 다음 맛보기 끝났다. 이제 맛보기 끝났고 그 다음 게 뭐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정부 청사 부지를 이제 거기다가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더라고. 놀고 있는 정부 청사가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과천에 가면 있잖아. 이런 거 뽀시고 막 이런 건가 봐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게 2만 호다. 그럼 또 5년간 2만 호. 나머지 그 다음에 유휴부지 있었잖아. 육사부지라든지 이런 거 또 3만 호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죠. 와, 5만 원. 5만 호. 와. 그때요, 근데? 어떻게 되죠? 자, 5만 호가 서울에 1년에 적정 입주 물량이 5만 호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5년 동안 5만 호를 쪼개서 해가지고 안정이 되겠냐 이런 거죠. 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 비교라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면 3만 원 공급하고 5만 원 공급하면 와 이제 집값 다 잡히나 보다. 이제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로또 부장 나오면 그거나 청약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자, 근데 서울에 1년 적정 입주 물량이 5만 호다. 문재인 정권 때 2018년 19년이 5만 호였어요. 다른 기간에는 다 5만 호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 19년 넘어갈 때 그 헬리오시티 입주했었죠? 그때 조정이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5만 호가 넘어가야지 이게 안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 그런데 5년 동안 5만 호면 1년에 진짜 계획대로 100% 된다고 치면 절대 안 되겠지만 1년에 1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안정이 되겠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유휴부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지을 때 소형 위주로 지을 거다. 왜? 섞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소형 위주로 지어야지. 왜냐하면 5만 호를 공급해야 되니까 5만 호를 맞추려면 30평을 하나 짓는 것보다 15평을 2개 짓는 게 채수를 맞추기가 더 좋잖아. 그래서 무조건 작게 지어요. 작게. 깝깝하다. 정부는. 깝깝하다. 그 육사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사부지도 원래는 1000호였어. 1000호. 1000호였는데 6000호로 줄었어요. 반대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10몇 평짜리를 10,000호로 지으려고 했던 거야. 정부가 하는 짓은 항상 그래요. 채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걸 주로 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을 해? 일단 대충 똥이 들어있어도 포장지는 예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바다나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포장은 청년을 위한, 시험부부를 위한 이런 거. 사회초년생을 그렇지. 위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위한 해놓고 이제 막상 방문하면 뭐래요? 이 정도 집 되면 애 둘 키우면서 살만하네. 막 약간 이런 느낌. 호호. 호호. 이 정도면 살만하죠. 살만하죠. 호호.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될 거다. 절망적이다. 그러면 이제 믿을 게 이제 사실은 믿을 게 3기 신도시밖에 없죠. 4기 신도시는 어차피 자기 임기 내에 하긴 틀렸으니까. 뭐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일찍 포기하는 거지. 일찍 포기. 그리고 또 그거 하면은 이런 게 있지. 그 초반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하면 돈이 풀리잖아. 그럼 또 그 돈이 돌면서 이제 또 그 돈을 받으면 또 옆에 땅을 사요. 땅값을 올리거든요. 그 토지 보상을 하면 그 토지를 정부에 팔았던 사람은 또 다시 토지를 사고 7년 경작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 토지 보상을 받으면 그 옆에서 다시
토지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지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하는 거죠. 토지는 그렇고 교산 신도시나 이제 왕숙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토지도 많지만 공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도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공장 이제 그만하고 이제 쉬어야겠다 이럴까? 그래서 그 옆으로 공장은 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공장들이 땅이 오릅니다. 교산신도시가 지금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500만 원 하던 게 1,500씩 합니다, 이제. 공장 농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토지 보상금만 풀리고, 분양은 못하고, 선분양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난리가 생기는 와중에 돈이 풀리면서 주변 집가를 올리고, 그러면 그거를 또 내가 샀잖아. 샀으면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에 넣어 놓겠어요? 아니요. 또 뭔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으로 돈 받은 사람들은 주식 안 하잖아.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신도시는 과감하게 포기한 거지.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요건 자기가 먹고 성과는 다음이나 다다음 이제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지. 하겠어?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사기 신도시는 포기했고 3기 신도시 하게 되는데 3기 신도시는 내가 문재인 때 지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 3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집값 안정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서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3기 남양주 이런데 남양주 또 다 외곽이잖아. 시흥 뭐 이런데 그런데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서울 집값은 못 잡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배가 아프면 맞박에다 아까진기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맞박에 아까진기를 바르면 시각적으로 야 하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보이니까. 그렇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 근데 배가 계속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계속 아프대.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맞박에다가 더 크게 발라야죠. 아까진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올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울에 많은 공급을 해줘야지 서울 집값이 안정되는 거고 사실 지금 뭐 서울 집값 말고 오른 데가 있냐고 없잖아. 서울 중에서도 강남 한강벨트만 오르잖아. 한강벨트에다가 그 양천구만 오르잖아요.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나오냐인데 절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만약에 집값이 막 분양을 했는데 가격이 높게 나와.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분양을 해서 가격이 높게 나오면 그 주변 집값을 올린다. 얘가 주변이 전부 다 20억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25억에 들어와. 그럼 옆에 집도 25억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옆에가 20억이니까 20억보다 더 밑에 80% 16억에 분양을 해. 이런 거잖아. 25억이 될 건데. 그래서 받으면 10억 로또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집값 안정 효과가 있었냐 이거죠. 못 팔게 하면 집값이 내리냐고. 아니잖아. 그 옆에는 오래된 아파트니까 20억이고 신축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보다 비싸는 게 맞지. 근데 그래서 25억짜리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 집도 재건축 됐나 보다 그러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밀잖아. 그렇죠. 저기 하는 거 보니까 분양이 됐네?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 그 뭔가 이제 바퀴가 있잖아. 그 물구덩이에 빠졌어. 그지? 그러면 이제 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뺄 때 처음에 어때요? 되게 힘들잖아,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엄청 힘을 들여 딱 나오는 순간부터 촥 가자. 떼고 굴러가잖아. 근데 이 과정인 거지, 이 과정인데 그 과정을 못 참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호도를 하고,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 호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호도하는 거에 또 편승을 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잘못된 거죠. 팬덤, 정치가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런 인내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이거 밖에 탈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데 누가 뚝심 있게 내가 이 사실은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세금 올린다고 나온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맨날 이런 것만 하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 서울 집값이 그나마 안정될 겁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나 봤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한테 욕만 해. 토건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욕만 해. 아, 그래요? 사실 계속 그렇잖아. 댓글 보면 저 새끼 업자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토건족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기자들이랑 토건족들이랑 근서자들이랑 엮여가지고 찌라시에 뿌리고 집값 올리고 있네. 이런 소리만 하잖아. 막 어느 정도 이게 잘못됐다고 한 잘못된 이야기라고는 하지 않겠어. 잘못된 이야기라고는 말 못되는 그런 거 일부 있겠지. 어차피 광고주가 신문 건설 쪽에 이제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신문들이 있잖아. 걔네들은 이제 광고주가 어차피 건설사들이니까 걔네들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알아서 걸어서 들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꼭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건설사들 나쁜 놈들이고 건설사들이 풍리를 취하고 이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집을 못 짓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에서 이제 새 집 되면서 또 집값 많이 올랐네. 얘네들이 풍리를 취했으니까 얘네들 돈을 뺏어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건설사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그 조합도 돈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안 났을 거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보상을 일반 분양으로 받는 건데 일반 분양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조합도 할 돈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평당 한 80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지금 더 올라갔는데 8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원가가 한 6억 조금 넘는, 6억 정도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6억 5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 집도 지어야 되고 일반 분양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이 보통 재건축을 하면 30% 정도 나와요. 30%. 1000세대를 하면 1300세대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한 3.3배는 조합원 거고 그 일반 분양이 그 3분의 1 정도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일반 분양해서 남는 수입이 일반 분양에서 짓는 것보다 3배 정도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8억 정도의 얘를 일반 분양을 하면 6억 되고 12억 남잖아요. 그걸로 조합원들 분담금을 다 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통 보면 분담금이 최소한 2, 3억씩은 나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15억 정도는 돼야지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지. 15억 정도 돼야지 이제 분담금 어느 정도 내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옛날에 공사비가 막 400, 500 할 때는 12억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근데 15억이 되면 진행이 빨리빨리 될 건데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다. 일반 분양가 상한제다. 그래갖고 뭐 12억에 분양하고 또 하고 나서도 2억 하니까 이제 10억에 분양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해야 안 해요? 그럼 얼마 되면 할까요? 20억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치? 재건축 초과의 환수도 다 내고 그 다음에 분담금도 적당히 한 1, 2억 정도 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줘야 진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가 공급이 될 거를 이제 굳이 세금을 다시 긋고 규제를 하고 해갖고 20억짜리 아파트 20억이 됐을 때 공급이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야 토건족 새끼들이 어쩌고 뭐 조합이 뭐 떼돈을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채권 입찰제를 한다느니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니 손을 봐야 된다느니 또 이런 소리가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자, 강남에는 신축이 들어와요. 이제 반포 보세요. 개포 보세요. 신축 들어오잖아요. 근데 강남 외에는 신축이 안 들어와요. 잘 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 한 12억은 돼야 되는데 12억 넘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동대문, 서대문 정도 재개발은 좀 더 나와. 동대문, 서대문 정도는 이제 됐어. 14억까지, 15억까지 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노원까지 재건축이 되려면 노원은 더 심각해. 재건축 되려면. 왜냐면 일반 분양이 더 나와. 그럼 걔네들이 15억이 돼야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노원도 신축 아파트가 더 들어오는데 15억이 돼야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규제도 안 하고 풀어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공급 활성화를 해주고 뭐 재건축 초과액이니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안 하면 12억일 때도 12억짜리 새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이 그대로 수분양재단에 전가돼가지고 15억이 되는 거죠. 노원 15억? 이거 너무 빡센데. 그치? 노원도 이제 크잖아. 동네가 길잖아. 중계동 같은 데는 15억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상계동이 문제죠, 상계동이. 상계동은 일반 분양이 일단 적다는 거하고 소형 위주로 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노원은 안 올랐어요 하는 이야기는 이제 상계동에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거가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서민들이 사실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영끌족들도 그쪽에 많이 샀지. 최근에 20대들이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려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거기 상계주공 중에 유일하게 재건축이 된 데가 있어요. 하나포레나가 호가가 막 12억에서 13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 조금만 시장이 더 좋아지면 거기가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세금 뗄 거 더 떼고 뭐 분양가 상한제도 안 하고 이랬으면은 지금쯤 진행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본다 이거죠. 결국에는 규제를 하면 그 비용이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다 나온다. 시장에 올리잖아. 아 얘가 빵을 내가 만드는데 빵을 1,000원에 팔아. 근데 밀가루 값이 5,500원이었어.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나 다 해가지고 400원 들었어. 그러면 팔면 100원 남잖아. 밀가루 가격이 800원으로 올라갔어. 공사비가 올라간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800원에 400원을 더하면 1,200원이잖아요. 그럼 빵값은 얼마 해야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300원은 해야 100원 남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공사비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1,3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새끼들 봐라. 폭리를 취하네.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왜 1,300원에 팔아? 말도 안 되네. 이거 300원 남는 것 같은데, 재건축, 이거 빵 초과 이걸로 해갖고 100원 더 뜯어. 그럼 빵을 만들어요? 이러는 거야. 너무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거에 놀아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또 요즘에 유튜브가 이제 또 메인 대세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또 선동하는, 뭐라 그래야 과격한 뭐 이렇게 얕은 지식으로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게 있잖아. 시장 원리 이런 거 모르겠고 빵이 지금 1,300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밀가루 쪼가리 몇 개 넣어놓고 1,300원이 말이 됩니까? 빵 만드는 회사랑 언론이랑 유착해가지고 담합해서 그런 거고요. 이 빵을 사재기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얘들 다 때려잡아야 돼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돈을 뿌리잖아. 빵 사 먹으라고. 그거 돼요? 있잖아. 그거 돼요. 알아요? 그거? 요즘에 그 알바생들이 제일 힘든 게 와가지고 민생회복 쿠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인지가 안 돼가지고 다 오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는 거야. 그 문 열면 근데 그거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딱 알아듣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하나는 못 알아듣겠대. 마중물 돼요. 그렇게 돈을 뿌리는데 아니 어차피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아니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럼 최저임금 올리면 빵값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고 빵값은 쌓아야 되고 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식당에 밥값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1,200원인데 이 식당에서 1,500원으로 올린다 그랬어. 그냥 총학생회에서 들고 일어났어. 왜? 밥 양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왜 1,500원이냐?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개쩐다. 그치. 근데 이게 선동이 되잖아. 와, 맞다! 막 이러면서 도서관 앞에서 모이십시다! 막 이러고. 메뉴가 달라진 게 아닌데, 왜 300원이나 올립니까? 밥이 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때 가갖고, 막 이랬거든, 나도. 했는데, 왜 형이 하자니까, 왜, 밥값이 300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식당이냐, 막 이런 느낌이잖아. 했었는데, 예전에 천호동에 재개발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천호동은 재건축이었거든? 재건축인데 빌라를 샀었어. 맨션을 샀었어. 근데 그게 아마 그때가 한 6억 주고 샀나? 막 그랬는데, 전세가 8천만 원이어서 8천만 원. 근데 그게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시세가 다 1,200이래. 그래서 나는 1,000만 원 올린다 그랬어. 전화를 드렸어. 그랬더니 뭐라는 알아? 아니 집이 좋아진 것도 없는데 왜 2천만 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시세가 그래요. 막 그랬었거든. 그거가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집이 좋아진 것도 없는데 왜 2천만 원 올리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럼 건물이 강가됐으니까 깎아줘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때는 내가 잘 설명을 못했어.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세가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동산에 전화해봤죠. 자꾸 1억 못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가시면 비슷한 컨디션으로 구하실 수 있는 집이 1억짜리가 있어요? 물어봤지 내가. 그러니까 없죠. 다 1억 2천인데. 나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나 1억 한 사람은? 천안에 임대인. 그쵸. 나도 그거 땡빛 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이자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얕은 이 지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내가 이제 유튜브 올리잖아요. 반등했다. 메이플 차이 전세가 5구가 9억 9천짜리가 나왔다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로 실거래되는 거는 10억 5천에서 12억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 9억 9천이면 당장 거래가 돼야 되는데 왜 거래가 안 되는 것 같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우리 올림픽 파크 프레온 때도 전세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갔다 와가지고 말해준 거 있죠. 이거 다 허위 매물이다. 전화하면 옛날에 올려놓은 건데 내릴게요. 또는 계속 안 내려요. 왜?
11억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9억 9천에 올려야지 우리 집에 전화가 오고 그 전화가 와야지 9억 9천은 주인이 안 한다 그러네요. 이제 11억이네요. 12억, 최소 11억 정도 내셔야 되네요.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끼 매물성으로 던져놓은 건데 만약에 9억 9천이 진짜라면 실거래가 9억 9천이 금방 떴어야지. 안 뜨잖아요. 다 10억 5천에서 11억, 12억 사이에 뜬다. 그리고 매매가도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찍혀 있는 걸 보여줬어. 그래프로. 그랬더니 뭐라 딱 두 건이 있더라고. 보여줘서. 그러니까 두 건 취소 거래된 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취소 거래가 됐다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그럼 취소 거래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봤나? 이 사람이? 그런 거지. 그걸 어디 누가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댓글을 그렇게 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데 가도 비슷한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논리가 있잖아. 고가의 계획해놓고 취소한다. 그리고 등기도 안 친다, 이 새끼들. 막 이러는 거잖아. 그치? 취소 거래는요, 서울 기준으로 계속 5% 정도는 항상 취소 거래가 나와요.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항상 5% 정도 나오고요. 그 취소 거래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데이터 한번 돌려보시라고. 그런 거 없잖아. 안 하고 그냥 선동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5% 정도 나오고 95%는 정상 거래라는 거지. 그러면 그 통계적으로는 있잖아요. 95% 정도면은 참트루예요. 참트루. MZ 말로 참트루는 옛날 얘기구나. M 말로 참트루야. 참트루. 통계적으로 95%면 통계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고 있잖아. 그러면 신뢰 수준은 95%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맞다는 거죠. 20번 해갖고 19번은 맞으니까 맞는 건데 그 나머지 하나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거지. 취소 거래다, 자전거래다, 자전거래다. 뭐 이런 거. 이거 바로 취소하는 거 봐라, 이거 봐. 그리고 그 취소 거래라는 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부동산에서 보통 그 실거래 신고를 하는 데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잘못 등록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가 잘못됐다. 뭐 잘못 입력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안 해주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정 항목이 있고요. 다시 등록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다시 등록해야 되는 항목이 이제 보통 이런 거지. 주인이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계약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 오르는 거지. 이게 막 다른 부동산에서 10억 5천 해준대. 그러면 나와서 땡깡을 울리는 거야. 이게 막 안 한다고 막. 500만 원 올려줘요. 막 누워가지고 몰라 도장 없어. 막 약간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10억 500으로 적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취소된 거 바로 위에 비슷한 가격으로 또 나와. 그 막 10층이 10억이었는데 취소되고 그 다음날 10억 500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런 게 실무적으로 그런 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자전거래가 있는지 실제로 자전거래가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지는 밝혀진 게 없죠. 노무현 때는 타워팰리스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2명인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래를 그 조작이잖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이런 걸 해갖고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이렇게 조사, 토지거래, 불법이 있는지 조사한다 그러면서 몇천 건을 입건했고 조사해보고 그걸 고발했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 받아가 실제로 나온 사람이 몇 정도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본 적이 있냐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사 한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건 신고했다. 이러고 몇 건은 적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발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적발 건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처벌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찾아낸 게 있냐, 통계가. 그리고 그 통계가 있다고 쳐. 그럼 그 통계가 전체 거래량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냐라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부동산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 선동이야.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 옛날에는 부동산 쪽은 옛날에는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래. 30년 해봤어 임마. 에이씨 내가 해보니까 그래. 옛날에도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올랐어. 에이 안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 아니었는데 반대 느낌은 이봐라 얘가 지금 이렇게 자전거래 하고 있는 거 티가 나잖아. 취소한 거잖아. 이거 신고가로 해놓고 취소하고 다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위에 가격을 계약하게 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추측하는 건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잖아. 그리고 그 취소 거래가 5%밖에 안 된다고. 그 실무적으로도 5%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전체를 1, 2% 가지고 100%를 일반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사이다지 시원하고 듣기 좋지. 근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무슨 마취제를 맞았나 봐. 막 뭐 이렇게 뭐 주사를 맞았는지 이런 거. 7거래 지수 기준으로 20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025년 8월이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3년 다 돼가네. 3년 동안 실거래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팩트죠. 이거 자체를 부정한다니까? 아니, 이걸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2023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막, 우리끼리도 좀 조심스럽게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 100명 있을 때. 100명 있을 때 막, 100명일 때. 용기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그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위너. 겁나게 벌었지. 그지?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 줄기차게 한 번도 빠짐없이 더 빠질 거라고 중요했던 사람들 많잖아. PIR 때문에 40%더 빠질 수 있다. 뭐 때문에 빠진다. 뭐 때문에 빠진다. 뭐 때문에 빠진다. 상반기에 안 빠졌는데요. 이거는 하반기에 빠집니다. 빠르면 하반기에 빠지고. 하반기에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무서운 거 온다. 싹 뒤집어준다. 그지? 뭐 빠르게 퍼지는 이상신호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서울 겁니다. 각오하세요. 후랭이는 뽀뽀 이런 거. 베네수엘라 뽀뽀 이런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주장하던 사람들은 사는 사람 계속 인기가 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죠? 우리 조용히 100명 있을 때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업자 새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팩트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주거 문제는 있잖아요.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소비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집을 사라는 이야기냐? 아니, 집을 안 사더라도 집을 안 사면 전세나 월세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인 거지. 뭐 그게 잘못됐던 세상을 제대로 봤든 안 봤든 간에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 그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 그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뭔가 주거를 결정할 때는 안 사도 돼. 사든 안 사든 어차피 집은 꼭 있어야 돼.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있어야 된다는 게 사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세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자기 집에 살거나 어쨌든 선택은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주식이랑. 이게 필수제잖아, 필수제. 그러니까 제일 비싼 소비야. 전세만 해도 몇 억씩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소비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보통 이제 데이터죠.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합리적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그치. 근데 그 팩트라는 게 이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일부만 쫙 도려내가지고 치소거래 같은 거지. 5%를 도려내가지고 그걸로 전체 시장을 설명을 하는 거지. 망고쌤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그치. 누구는 지금 평택이 베스트다. 그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택이 유난 인누가 많이 물어보더라고.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갑자기 평택을 왜 이렇게 물어보지? 평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거. 평택은 어때? 언제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평택은 내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 이상하네. 그래갖고 내가 설명을 해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평택? 평택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평택은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난장에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부터 평택은 분양이 엄청 많아갖고 입주한 후에 분양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살짝 거칠 쯤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이슈가 된 거야. 물량이 살짝 거칠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등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다 지제역 들어온다 그래갖고 지제역 앞에 얼마나 분양을 많이 해먹었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가보면은 삼성전자 공장을 지으려고 크레인이 막 수십 개가 막 올라와 있어. 딱 보면 두근두근 하잖아. 근데 집이 안 오르는 거지. 좀 오르다 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거 좋은 호재 맞지. 근데 삼성전자 들어오는 것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호재 다 좋아. 다 좋은데, 호재 다 좋은데, 그 호재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호재 에너지보다 더 많은. 그치, 더 큰. 그러니까 물은 한 바가지인데, 다라가 이만한 거지. 다라이가 이만한 거지. 그런 거잖아요. 파주도 있잖아요, 파주. 사생활 파주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땡땡 이런 데도 이렇게 여러 거기서 좋다고 GTX 들어온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GTX역 들어오는데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한 번이라도? 안 가봤을 거 아니야. 가봐.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공사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지. 그거를 못 이긴다는 거지. 그렇잖아. 뚫려는 안 오르잖아. 일산은 뚫렸는데 안 오르잖아. 아무 반응이 없잖아. 그 주변에 장항지구라 그래갖고 엄청 앞에 짓고 있고 뒤에도 이렇게 그 일산 주변에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도 좋은데 호재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입주 물량이 더 많으면 가격이 안 오르는 거예요.
평택은 이름이 평택이에요. 평택. 평평하다는 뜻이야. 평평하다는 뜻. 그리고 산도 없어요. 가보세요. 평택 평야잖아 원래. 집 짓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평택은 구조적으로 그 시장 원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 원리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수요가 못 따라가면 가격이 막 떨어져.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시장의 원리잖아. 평택은 그게 시장의 원리가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만 잘 보고 금리만 잘 보면 설명이 잘 되는데, 서울은 그게 작동은 안 하잖아.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 시장의 원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매수자 우위인지 매도자 우위인지 생각해봐. 도는 사람도 서울로 모이고 돈도 서울로 모이는데 집 공급은 없어요. 그러면 매수자 우위겠어요? 매도자 우위겠어요? 너무 뻔한 거지. 나만 생각해. 내가 돈이 없는데 왜 강남 아파트는 70억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야, 원베일리 90 몇 억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우즈베키스탄이 샀다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집을 사게 하고 우리는 이게 못 사는 게 말이 되냐? 아니 풀어줘도 안 살 거잖아 어차피. 그렇잖아. 그 시장에 맞는 유효 수요들이 있는 거지. 왜 유효 수요를 자기 입장에서 유효 수요로 생각하냐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그치? 자기의 그 생각을 일반화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의 경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이 저런데 들어보고 객관화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또 뭐 외국하고 비교하는 이런 거, 외국이랑 국제 비교도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영상을 최소한 1년치는 봐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검색할 때 기간 넣어서 할 수 있으니까 1년치는 찾아봐. 한 1, 2년치는 봐봐. 그리고 동시에 그 지역의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한국 부동산에 가면 국가 공식 통계로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 국가 공식 통계에서 실거래 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2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생각을. 정말 좋은 논리야. 유효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PIR도 겁나게 높게 나와버리니까 그냥 40% 빠질 거예요. 곧 빠질 거예요. 언제요? 올여름에 빠질 거예요. 여름 됐어. 이게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펌핑을 해가지고 특례를 해가지고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빠질 거예요. 또 가을에 조금 빠지면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올라가니까 내년 상반기에 빠질 거예요. 또 이러고 있잖아.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감정적인 부분, 이 손짓이라든지 발짓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딱 그 사람이 하락을 주장하는 근거, 그 근거를 간파해.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근데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락이라고 했는데 오르면 그 사람 근거가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야, 이 사람 말이 실제로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시장이랑은 좀 괴리가 있네. 그러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슥슥슥 지나가는 거 되게 많네요. 올림픽 그러니까. 파크포리엄 미분양 난다. 그래, 이거 분양 당첨된 사람들이 전세 못 맞춘다. 못 맞춘다. 당첨됐으면 당첨된 게 잘못된 운이 없는 거다.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12억에 분양할 때는 아무도 줄 안 서 있는데 막 20억 대냐 줄 서가지고 사고 막.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안전마진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잖아. 안전마진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논리가 전부 다 안 맞는 거였는데도 계속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개인 취향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사회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내가 집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맞는 거지. 집은 너무 비싼 게 맞는데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베일을 현금으로 살 능력이 안 되지만 원베일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단 말이지. 그게 객관적인 거지. 내 감정이랑 세상이랑은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는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하락론이 이제 레벨업을
계속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논리 아까 말한 논리들이 계속 틀리고 새로운 논리를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책도 잘 팔리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인간이면 자기 이야기가 자꾸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방송 적겠다. 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 가주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한 명이라도 봤어요? 근데 막 집값 오른다 그랬는데 떨어지면 영끌 오적이라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서 영끌 오적이라 그러면서 막 공격하잖아.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딱 오르잖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대인 사람들은 왜 못 맞추냐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언제쯤 맞추시겠어요? 이분은 몇 년째 지금 틀리고 계신데 왜 초대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이런 댓글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선생님만이 올바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국회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랑 많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살아남는 법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절대 사과 안 해. 꼭 그거 같아. 옛날에 그 문제 많은 정권 있었잖아. 문제가 많은 정권 있었잖아. 네. 그때하고 똑같아. 절대 사과 안 해. 그지? 절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데 자기도 사람이니까 좀 찌릿찌릿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전망이 틀린 이유는 내가 전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을 똑바로 못해서 내 전망이 맞았는데 시장이 내 전망이랑 반대로 간 거다. 이런 논리를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또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제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완전히 이로 간 거지.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라입니까? 그 선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민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전세 대출 때문에 갭 투자가 생기고 갭 투기라고 하죠. 갭 투기가 생겨서 집값이 비싸지니까 서민이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어려워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기 때문에 나라가 앞으로 망할 거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갭 투기를 없애야 되고 갭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된다. 전세 제도마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정치 세력화돼 가는 것 같다. 이제 시장을 자기 전망에 맞추려는 경지까지 간 것 같다. 이게 버전 3다. 지금은 그런 것 같다. 살짝 무섭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여당이나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 더 두렵고 무섭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힘내셔도 되는 게 망우쌤이 멱살 잡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627 전에 송파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등기 전인데 2억 정도 올랐다고. 패브릭님, 야 아세요? 누군지 알지. 망우쌤을 알게 해주신 후레기님도 감사합니다. 망우쌤 8월에 재건축 강의하신답니다. 앞으로도 멱살 잡고 계속 끌어주세요. 하트 이런 건 하트지. 힘들었다 이 사람 사기 하느라고 힘들었다 진짜. 왜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 보통 이게 케어 많이 안 해주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네. 돈 하나 받은 것도 없어. 이렇게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길래 지방분이신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방분이신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서울에 뭘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갖고 고민을 대구에 갖고 계신 거랑 서울에 갖고 계신 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뭐 물어보시길래 사실 그 이분이 갖고 계신 대구의 집이 비싼 집이 아니었거든. 대구 분이세요? 대구 말해버렸네. 비싼 집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되게 어려웠고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정리하시고 송파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셔서 잘 찾아내시더라고. 내가 본 것보다 더 싼 거 찾아내셔야 계약을 하시더라고. 되게 싸게 하셨어. 그런데 이게 이제 6.27 전이잖아요. 6.27 전이라서 이주비도 다 나와. 근데 이주비를 받으면 거의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었을 거야, 아마. 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하는 아파트. 실투자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들었을 거야, 아마. 대박이죠. 내가 봐도 대박이야. 그렇게까지 잘 낼지 몰랐어. 우리 그때 송파 가가지고 5만 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송파 중부가 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이 닫혔지. 알고리즘이 연결해준 인연이네요. 그 전부터 우랭이 TV 보시고 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오신 것 같고 이야기는 많습니다. 이분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는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건데 파란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이 진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많이 오른다는 거고 자 6월 27일 규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6월 23일이고 6월 30일이에요. 근데 6월 27일에 규제가 나왔지만
6월 3일 지났으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부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게 6월 27일 이전에는 보면 이 강남 벨트만 이렇게 온다. 처음에는 강남만 오르다가 네. 한강 벨트만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한강 벨트에다가 양천구까지만 올랐어요. 그죠? 딱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정부가 뭐 대책을 내기도 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 노도관 이런 데는 안 오르니까 이 봐봐. 노도관, 강릉구는 안 오르잖아. 그러다가 너무 퍼지니까 규제를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천천히 빨간색이 줄어듭니다. 면적이죠. 강남이 색깔이 좀 연해졌고 하다가 요게 7월 28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이제 연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졌냐고. 아니요. 빨간색이잖아요. 계속 지금 그죠? 플러스인 겁니다. 눈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잖아요. 서쪽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만 빨갛잖아요. 오, 귀엽다. 그렇죠. 예, 되게 귀엽네. 강아지. 예, 양천구. 아. 예. 여기만 여기까지 딱 내려왔어. 그러면 이게 쭉 가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해야 되는 건데 파란색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네요. 그런데 8월 4일이 되니까 어때요? 진한 게 좀 더 진해졌죠, 여기가. 이렇게 진해지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 맨날 매주 이런 거 돌려가지고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리얼망고 에듀 안에 들어가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여기 송파고요, 송파. 그 다음에 여기 강동이고,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광진, 성동, 용산이 빨개졌죠. 그렇죠? 광진, 성동, 용산. 그리고 강동구도 좀 빨개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벨트 있잖아. 강남 3구 바로 아래 급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마용성 강이라고 하는데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요렇게가 반등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들어오니까 서울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다는 거야. 요걸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하나에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이 뭐냐면 매매 증감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럼 6월 27일 요때였대요. 6월 27일이 요때였어요. 요때. 딱 맞고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상승폭이 떨어지는 게 하락하는 게 하락은 요런 게 하락이에요. 요런 게 하락이잖아요. 상승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훅 떨어지다가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는 폭이 작아지더니 이번 주에 이게 반등했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 반등을 주도한 게 마용성, 강.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가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포하고 성동구가 호가가 빠졌었어요. 실제로 호가가 지난주 대비 떨어져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데가 그리고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실제로 대출 규제의 직격탄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남 3구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걔네들도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급한 거 몇 개는 이제 나가고 나니까 팔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게 이거 했다고 다음에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몇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근데 추세는 보면 대부분 보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고개를 한 번 더 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그쵸? 또 때리지 않을까요? 얘네 봐라 고개 드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취합하는 게 있거든요. 호가. 네. 지금 제 개인 PC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호가가 지난주보다 더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또 때리기는 애매할 겁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올라와야 때리지.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여기거든요. 요 높이였거든요. 요 높이. 작년 8월보다 올라가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규제가 나오는 높이가 있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대출 규제를 계속 마냥 할 수는 없죠. 대출 규제가 폐해가 있잖아요. 마냥 할 수는 없죠. 음과 양이 있잖아. 어두운 곳과 밝은 곳. 이 대출 규제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익을 본 사람은 없고 손해만 본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근데 가격이 안 빠졌잖아. 상승폭이 줄어든 거지 가격이 빠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쫄려서 판 사람만 손해 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이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회비용이 커진 거죠. 커졌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손해 본 사람은 사실은 누구야? 집 들고 있는 사람이 손해 봤어요? 집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손해 봤어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잖아. 아니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 데이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하지. 지속을 해가지고 지속을 몇 개 가지고 다 이렇게 니네들 조작하는 거 다 알아.
세상을 이렇게 다 조작으로 보냐, 어떻게. 취소를 해가지고 중개사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소돼가지고 실제로 실형 판결 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몇 명이 전체 거래 중에 몇 프로 되는지 통계를 보여주면 통계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제라는 게 있잖아요. 명제라는 게. 취소 거래로 집값을 조작했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 그러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OLS를 돌리라고는 얘기 안 해. 그러면 0. 몇 프로, 1% 가지고 세상을 다 음모론으로 보면 어떡하냐고 이거지.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탄생을 하고 파리 대책이라 그랬고 엄청 센 대책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항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 때릴지 안 때릴지 모르고 있는데 빡 맞는 거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싸대기를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때리면 정신이 없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딱 잡고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딱 맞으면 아픈 거 진짜 아픈 거 같잖아. 그런 것처럼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러고 있는데 언제 나오지? 지금 나오나? 나중에 나오는 건데 딱 세게 딱 때리면 충격으로 한참 오래 가거든. 나중에 그냥 이제 좀 한 대 날아오겠네. 그래. 옛날보다 많이 안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 점점 규제의 약발이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자꾸 기간이 짧아지는 거거든. 뭐 어쨌든 그래서 2017년에 취임을 하고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때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파시는 게 좋을 거다. 대통령은 우리는 집값 하나는 자신 있다. 그리고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 내가. 맞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 이 피자 한 판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으면 와 나는 맨날 쏘겠다. 왜 대통령이 맨날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사람들의 믿음을 줬잖아요. 저희가 자신 있고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 드릴 테니까 집을 사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2017년 이럴 때 뭐 이렇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동산 애널리스트니 나와가지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비싸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잖아. 지금도 계신가? 그렇죠. 지금도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러면 한 8년 정도 됐네요. 계속 한 2배밖에 안 올랐네요. 그죠? 2~3배밖에 안 올랐네요. 그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 그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다렸잖아. 기다렸는데 2018년이 됐어. 가격이 또 잠깐 주춤했어. 그래서 이건가 보다. 2018년 겨울에 이건가 보다 했는데 2019년 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가 되면서 진짜 이번엔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돈을 풀고 금리를 0.5로 내리니까 폭발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데이터 조작이 나오잖아요. 120번 데이터 중에 102번인가를 조작했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통계 조작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했는데 2020년 폭발하면서 오르니까 이제 드디어 정부를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관도 빵이라면 좋겠어. 이러면서 물러나셨잖아요. 한마디 남기고. 빵이라면 밤새 만들 텐데 이러면서 물러났잖아. 그러면서 집까지 폭등하니까 이제는 MZ세대들이 막판에 끝까지 안 올 거라고 정보를 믿고 있다가 2021년 이럴 때 막 킥보드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집을 정부를 믿다가 열받아가지고 이제야 집을 샀다면서 내가 이렇게 서울 외곽에 경기도에 약간 저가 지역에 가고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계약했던 후기들이 막 붓스토리 이런 데 막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인증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대기업에 막 그 후기들 막 임장 후기 막 발 모아서 찍고 임장 후기 막 네. 타임스탬프 찍어가지고 와 하고 지방에서 막 모자 쓰고 막 임장하고 이런 거 막 하면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면서 막 이렇게요. 아는 브라더 이런 거 하면서 그죠. 네, 그런 거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그 유행처럼 집을 사서 인증하는 게 유행처럼 이렇게 해갖고 막 하면서 나도 사야 되나 보다. 아무리 망고쌤이 사라 그래도 안 사요. 언제 사? 옆에 대리가 집을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네. 특히 그 대리가 평소에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사람이면 더 열받아서 사지. 그렇게 해서 막판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떨어지면서 또 마음고생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판 사람들은 그래서 또 팔았으면 또 끝인데 안 팔았으면 또 올랐어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보다 입주 물량은 더 적고 금리는 높지만 입주 물량은 더 적고 금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해. 서울 전체적으로 2~3배 오를 거라고 나는 말은 안 하는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거라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오르다가 막판에 또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인플레가 생길 거고 인플레가 생기면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개입하게 될 거고 금리를 올리겠지. 그러면서 이제 크래시가 올 건데 그 직전에 또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인데 초입에는 계속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취소 거래 때문일 거야.
맞아요. 토근족이랑 한국 거야. 후랭이 TV 이긴다 가면 이상한 업자 새끼들만 나와가지고 이상한 선동한다면서 그런 안 믿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하락론자들이 너무 공격을 받아갖고 약간 방송 횟수를 줄이거나 출연 횟수를 줄이고 말이 조금 약해지면 이봐 얘를 믿었었는데 끝까지 믿었었는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막판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깨까딱.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예측 못한 위기가 온다든가 매크로적인 변수가 생기면 금리가 낮을 때 막 그 위기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 금리가 올라갈 때 위기가 커지는 거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계속 들고 있으면 또 오르겠지만 2040년까지는 세대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대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서울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렇잖아. 뭐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은 다 계속 서울로 몰고 활력은 서울이 넘칠 거라는 거지. 요거 보면은 이제 서울의 매매 증감률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빨간색이 지나서 많이 오른 거잖아요. 1등 성동구 0.33 이런 거잖아요. 이 0.33이 1년에 몇 번 나오진 않는 수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정렬해 놓은 거 보면은 여기 매매 변동이라는 걸 제가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매매 증감은 지난주 대비 얼마나 더 올랐냐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 반등을 보려면 자 지난주 증감률 대비 얼마가 더 올라갔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서울 집값이 성동구 집값이 1%, 만약 예를 들어 1%가 올랐어. 근데 이번 주에 0.9%가 올랐어. 수치로 보면 여전히 성동구는 많이 오른 건데 증감률은 감소했죠. 그게 이제 매매 변동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서울구가 다 빨간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매매 증감률보다 이번 주에 매매 증감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얘기 뭐냐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치로 확인해 보면 실제로 수치도 서울이 반등을 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올라간 데가 보시면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그러니까 마용성 관광 여기 주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세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5군들이 지금 서울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근데 이제 요게 호가에 호가 항상 말씀드린 호가가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돼야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는 건데 요게 지난주 대비 호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서울시예요. 서울시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이 6월 27일 때 요만큼씩 호가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서울 평균으로 1.5% 올렸다는 거죠. 이게 복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지. 평균이니까 강남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호가를 계속 낮추다가 사람들이 호가를 낮춘다기보다 지난주는 일주일에 2천만 원씩 호가 올리다가 이제 5천만 원 올리는 거죠. 이런 수준으로 하다가 2주 전부터 반등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 평균이고요. 자,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광강 그 주도했던 것들을 보면 호가가 이렇게 2%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2%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가 호가폭을 쑥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포하고 성동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할 거라 그러면 내가 한 10년 이상 보면 강남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강남의 커뮤니티를 누리기 위해서 그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말리지는 않겠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쩌면 강남 말고 1.5군, 1.5군도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또 뭐 서대문, 동대문 이렇게 2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특히나 그 낚싯대 얘기했잖아요. 네. 6억까지만 빌려주잖아요. 6억.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하면은 거의 1억이 있어야지 6억이 나오거든요. 연봉이 1년 연봉이 1억이 있어야 6억이 대출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1억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그 월급쟁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몇 같아요? 퍼센트 정도요? 한 7% 정도 된대요. 7%. 상위. 7%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면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우리나라가 2,500만 세대 정도 되는데 30만 호 정도 되니까 1% 남짓이거든요. 근데 1억 이상은 7%고. 그러니까 그 7% 중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의 수요니까 그 길을 대놓고 일반인 기준으로 PIR이 높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6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는데 6억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연봉이 1억은 넘어야 되니 실제로 우리가 뭐 둘이 합쳐가지고 맞벌이 해갖고 1억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럴 수는 있잖아. 그거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들 맞벌이 하면은 뭐
자기 연봉 4천, 내 연봉 5천 해가지고 8천, 9천 될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이 해봐야 4, 5억 정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더 현실적인 거죠. 6억이라는 벽을 딱 막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6억 이하라는 큰 구멍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할 때가 됐고 그러면 B급지, C급지가 퍼지게 생겼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제 과천 분당뿐만 아니라 평촌이라든지 수지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 물량이 정원돼 있잖아요. 그런 데가 성남 이런 데, 구성남 이런 데가 올라올 때가 됐고 광명도 이제 물량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점점 호가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지.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서울, 경기 통틀어서 이제 1.5군 정도가 6억 대출받아서 막 살 수 있는 거니까 대략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8억 5천이라고 그러더라. 6억을 대출받으려면 뭐 60% 이렇게 하면 뭐 8억 5천, 뭐 9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출만 100%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자기가 살던 집에 대출을 보태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플러스 6억까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확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염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구나 부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구나 부산의 집이 되게 싸죠. 싼 거지. 의사, 변호사 전문직도 많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강남은 사야 되잖아. 강남은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 못 산지 알아요? 대출이 안 나와서? 아니야.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오세훈이 실거주를 풀었을 때 폭발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풀어줄 것 같지 않잖아? 그러면 강남 4구 빼고는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강남에 사야지 괜찮다는데 서울 지리를 잘 아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강남 외에 뭐 송동, 광진 이런 데를 사야 돼? 마포를 사야 돼? 그래서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대출을 조금 받아 살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의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들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막 동대문이나 서대문 이런 데 막 살까?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그 자기 동네에 눈을 돌리겠지. 그게 이제 묘하게 부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부산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사이클이랑 묘하게 겹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 고가시장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대구 같은 데도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지만 수성구에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부터 똑같이 강남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성동 오르고 하는 것처럼 범사 만삼 오르고 수성구 오르고 수동구라고 있어. 수동구. 동구인데 수성구 옆에 있는 거. 수동구 오르고 뭐 태평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퍼지지 않겠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난해한데 지역이 찢어져 있고 특색이 되게 심해갖고 길 하나 건너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거 있긴 한데 어쨌든 해운대 해수동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광안리라든지 이런 이슈 있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옆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도 이제 관심 가질 때가 되었는데 서울 사람이 지방을 살 수가 있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서울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 사람들이 부산을 산다 그러면 부산에 싸구리만 살 거 아니야 또. 싸구리 사기는 좀 그렇잖아. 가오도 빠지고. 그렇지. 가오도 빠지고. 그렇고. 그렇지. 그런 거 있지. 그래서 그 서울 사람이 직접 사기는 애매하고 부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동네에 집을 사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 규제라는 게 참 묘하게 있잖아요. 부산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출받아 살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산에 집이 있어. 그럼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 그럼 대출 받으면 부산 집을 처분해야 되잖아. 네. 그럼 자기가 월세 살면서 서울 집을 사야 되는 거죠. 대출 받아가지고 좋은 거를. 그럴 수 있을까 용기가? 그런 사람이 될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근데 아까 휴랭이는 했다는 거지. 이렇게 또 신상을?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했다는 거지. 후랭이는 했다는 거지.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용기를 발동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구나 부산이 첫 번째 올라올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분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산 거예요, 송파를? 기존의 집을 샀는데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손해 조금 보고 팔고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월세를 살면서 거기서
송파를 산 거죠. 와. 근데 이제 그 팔았던 매도했던 집은 그 손해보고 팔았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이 송파는 한 2억 정도 2억이 뭐야? 한 뭐 2억 정도 올랐죠. 이미 뭐 손해본 것까지는 뭐 2억 이상 올랐죠. 이미 커버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망고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방법을 지금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지방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강의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사기꾼 되는 거야. 안 맞네. 그렇지, 안 맞는 거야. 안 그래서 맞네. 내가 사팔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잘 안 하는 게 옛날의 방식대로 안 돼. 새로운 방식, 새로운 걸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 왜 지방 가서 갭투자에 또, 뭐 이렇게 지방 가서 갭투자 자기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안양 근처에 이런데 갭 작을 때 한두 개 사가지고 이제 좀 한참 많이 올랐다고 펌핑 해가지고 그래서 2, 3천으로 할 수 있다고 딱 이제 사람들 모은 다음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뭐 폐극 부자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똑똑한데 사람들이 MZ 오늘 똑똑하잖아. 저분이 폐극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15분의 1만 해도 20억 부자는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2, 3천으로 된다면서요. 딱 왔는데 자 생각해봐. 2, 3천으로 샀는데 거기가 5억이 올랐대. 그러면 갭이 5억 3천이죠. 2, 3천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쵸. 옛날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거는 근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보내요 이제. 3천만 원짜리 보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사지로 내온다고 하죠.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지방으로. 사지. 그래서 이제 울산의 외가, 오토. 오토, 창원의 무슨 면 이런데 신축이면서 3천 이런 거를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도 주변 사람이 약하잖아. 언니 샀어? 나도 사야 되나? 잠깐만 한번 가볼까? 임장 한번 갈까?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0원 새 거네. 샀대. 그래 2,000원 왔대. 그럼 해봐. 막 이렇게 100억 부자 빨리 돼야 되는데 서울 막 오른다는데 막 돈은 없고 턱턱 샀는데 이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도 옛날 가격 해 못하고 점이 막 찍혀 있어.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엄청 많았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갑자기 모르잖아요. 가라. 저기다 가라. 숲속에 이름 없는 맛집들 하루에 몇 명 찾아올까 말까 하는 맛집도 그 인플루언서가만 갔다 오면 막 뒤집어 놓잖아요. 리뷰로. 그렇죠. 핫플이 되잖아요. 핫플. 모든 사람 웬만한 그래서 이제 그 중급의 솔직한 인플루언서들이 왔다 가서 별로네 할 때까지 그쵸. 계속 그죠. 한 번씩 다 찍어야지. 조회용으로 찍는 거야. 맛있어 찍는 게 아니고 조회용으로 찍는 것처럼 강의용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말든 그런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마다 전략이 유연하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한번 성공했던 사례를 가지고 계속 이번에도 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투자를 하던 시기에 대부분 갭 투자니까 돈 소액으로 하면 갭 투자했던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되는지 그때는 갭이 3천이었지만 지금은 갭이 5억 6억인데 그대로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지방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막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은 부풀리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나는 물어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결론은. 뭐 사면 부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점점점이거나 아니면 울산을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데이터를 조금만 볼 줄 알았다면 입주 물량이라든지 실거래 지수라든지 이거 조금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게 보이는데 가는 거죠. 제가 그 모든 게 저의 투자도 모두 성공하지도 않았고 저도 지방에서 물린 거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경험을 다 해봤어요. 제가 돈 번 것도 아니고 돈만 번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까먹은 케이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5개 하면은 2개는 물리고 하나는 똔똔이고 나머지 2개가 좀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좀 커 보이는 거지 지방 투자는. 그리고 지방에 투자했던 것들 중에 캡 작은 거보다는 그 동네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가 결국에는 수익이 괜찮고 돈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방에 아무리 사람 없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점. 심현석 교수님의 점 선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조금 들인다고 무조건 돈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찾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차 타고 싶어.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스포츠카 타고 싶어. 근데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500만 원에 스포츠카를 맞춰야 되잖아. 그럼 어떤 거 사게 돼? 썩차. 티콘데 막 꾸며놓은 거 있잖아. 양카를 사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를 딱 타고 나가면 부끄러운 거지.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출 규제로 그 심리가 많이 죽고 그래도 많이 줄은 게 사실인데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는 거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대책을 할 수 있겠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 시기로 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용기를 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아파트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지 망설일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사요? 뭐 아무거나 좋은 거 사면 돼. 금리 떨어지는데 올라가겠지. 슈퍼 사이클. 사이클. 이게 거대한 사이클의 시작 초입에 와 있다. 문재인 정권 때도 2016년까지 16년 지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3년부터 서울은 턴해가지고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 똑같다. 어게인 2016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저거 또 이렇게 도돌이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대신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다르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느끼는데 큰 흐름은 같다. 큰 흐름은 디테일은 다르지. 많이 다르지. 그때는 그 강남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캡 작고 붙어 있는 뭐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스스로 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강남으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강남부터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처음보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똘똘한 한 채를 사도록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 강남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